법인을 운영하는데 비용 70만 원이나 드는 거냐,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에게는 더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자, 사례를 같이 한번 보면은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줄이는 방법 중에 GPL 투자가 제가 매력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법인으로 할 때와 개인으로 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그 댓글에서 의미 있는 댓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건데, 이 인생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건보료 영상을 2개를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임대소득 받던 걸 이자소득으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지역가입자이신 분들께서는 직장가입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대부법인을 설립하여서 본인이 그 법인에 소속이 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영상을 또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질문 사항들이라든지 또 법인과 개인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있던 내용을 간단하게 서머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례가 있었죠. 이제 7억짜리 주택에 2채가 있었고 월세 수입이 월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으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건보료가 한 33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과 소득 요건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거에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 요건은 피부양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피부양자가 안 되고 건보료가 부과가 되느냐? 이분은 월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월세 수입은 1원이라도 있으면 건보료에서 피부양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미 월 10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양자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 33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똑같이 주택이 7억짜리가 2개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임대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임대소득을 월에 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반전세 형태로 해서 보증금 2억에 월세는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건보료가 0원이 나오는 거예요. 피부양자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아까는 임대 수입이 1원이라도 있으면은 피부양자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월에 30만 원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임대 소득은 우리가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있고 공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대업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고요. 400만 원 이하면은,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401만 원이 되면 1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360만 원이니까 연간 4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볼 때는 임대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서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보료가 나오지 않고 2억 원의 보증금 받은 게 있잖아요. 반전세로. 그거를 그냥 갖고 있지 않고 또 GPL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세 전후로 연에 1,60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게 세 후로 하면은 이제 월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치게 됐을 때 실소득이 160만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앞서 똑같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분은 실소득이 96만 원이고 어떤 분은 실소득이 160만 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바뀌는 거냐? 같은 재산이지만 그 재산으로서 발생되는 소득의 구조를 임대소득으로 만드느냐, 이자소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뀐다. 정말 작은 차이인데 큰 변화를 만들죠.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지역가입자분들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 대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지역가입자분들은 소득과 재산에다가 건보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되면 좋다. 근데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은 다대보험이 적용되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취업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남이 만든 회사에 취직을 한다. 두 번째, 내가 만든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한다.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법인 회사를 내가 만든다 치자. 그랬을 때 결국은 법인이 돈을 벌어야 내가 4대 보험도 적용되고 직장가입자도 될 거 아니냐. 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법무사를 대동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쉽다. 근데 법인을 설립해서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느냐. 나랑은 상관없네. 라고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법인회사나 개인이나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근로소득,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돈이 일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즉 자본소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에게도 직업이 있듯 법인도 직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업을 하고 돈을 버는 법인은 건설업 법인인 거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곳은 서비스업인 거고, 광고를 하고 돈을 버는 곳은 광고업이죠. 근데 돈으로 돈을 버는 곳은 대부업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대부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가 잉여현금을 가지고 GPL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자로서 매출이 법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출로 들어온 그 이자를 급여의 형태로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급여의 형태로 받아가는 순간 나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그때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많은 질문이 뭐였었냐면, 아니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 비용이 더 커서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같이 한번 보면은 전에 제가 들었던 사례인데요. 은퇴한 1주택자 부부인 거고 자가가 12억짜리가 있고 현금 1.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60만 원 받고 있는데 60만 원만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용돈을 5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월 현금 흐름은 110만 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건강보험료가 22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 소득에서 22만 원 건보를 빼면 80만 원 조금 넘는 소득인데 그걸로 두 부부가 생활이 당연히 안 되겠죠.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현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조금씩 꺼내 쓰고 있는 거죠.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분들은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대안으로 대부법인을 설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추가 소득이 52만 원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 대부법인을 설립을 해서 아까 이분 같은 경우 1.5억의 현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꺼내 쓰는 게 아니고 저걸 투자를 하는 겁니다. GPL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이자 매출이 100만 원이 들어오게 돼요. 100만 원이 들어오면 그 100만 원 중에 70만 원 정도가 법인의 운영 비용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급여는 내가 3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급여를 받으니까 난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건강보험료가 이제 나가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급여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추가 소득이 52만 원이 늘어나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곳간에서 곳간 빼먹듯 현금 꺼내서 갉아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소득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 달 들어온 거 다 써도 됩니다. 왜? 다음 달에 또 들어올 거니까. 그럴 때 소비 활동이 꺼내서 쓰는 소비일 때보다 발생된 소득을 그냥 쓰는 소득이 훨씬 편한 거죠. 똑같이 내가 돈 10만 원을 쓰더라도 마음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는 질문이 있죠. 아니, 법인을 운영하는데 비용 70만 원이나 드는 거냐? 그러면 내가 법인으로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개인 명의로 GPL 투자를 하게 되면 나에게는 더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자, 개인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일 때는 50만 원 정도가 추가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61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죠. 법인으로 할 때 비용이 70만 원이었으니까 개인으로 하면은 70만 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52만 원에도 70만 원 더해가지고 확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9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개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법인일 때는 이자 매출이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개인으로 할 때는 72만 원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들어오는 소득 자체가 적어진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은 나가지 않지만 건보료가 나가죠. 건보료가 원래는 22만 원이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추가적인 소득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건보료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건보료가 34만 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이자 소득은 38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계산을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소득이 61만 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법인으로 할 때는 52만 원이었는데 개인으로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난 61만 원의 현금 흐름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면 법인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으로 하는 게 좋네 라고 생각이 되시죠? 네,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태까지는 1차적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 2차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뭐냐면 법인 비용이 7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70만 원을 구성하는 항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기서 줄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항목이 이렇게 돼요.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은 약 70만 원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40만 원에 대한 게 뭐냐?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근데 사무실 임차료는 물건에 따라 상이한 거죠. 비싸게 하면 1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요. 또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호 사무실이 있어요. 되게 1인실로 되게 작게 되는 소호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지하에 막 냄새나는 그런 데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약 15만 원 정도면 임차가 가능합니다. 소호 사무실도 사무실로 인정받아서 대부분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무실은 안 갈 거예요. 갈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한 거지. 법적인 요건으로 필요한 거지. 내가 그 사무실에서 실제로 일을 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이나 이런 건 나한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가장 저렴한 데가 어디야? 봤을 때 저기 지하에 있는 소호 사무실 이런 데 15만 원짜리가 있어요. 제 지인은 실제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권이잖아요. 양재동에서 15만 원에 사무실을 임차해가지고 대부법인을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무실 어차피 안 갈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사무실 임차료가 40만 원인데 이걸 25만 원 정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52만 원이었잖아요. 여기에 25만 원, 비용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추가 소득은 늘게 되겠죠. 그러면 52만 원이 아니라 한 78만 원, 약 8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 등의 비용을 줄이실 수 있는 분들은 법인으로 하시는 게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당연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아예 안 낼 수 있는 요건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지인이 사무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 사무실이고 막 남아돌아 공간이. 그래서 내가 그 사무실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대부법인 사무실 요건에 인정이 되거든요. 전대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임대료를 안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40만 원이 그대로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 50만 원이었었는데 40만 원이 세이브가 되게 되면 40만 원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약 9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런 여건이 안 된다. 내가 아는 곳에 싼 저렴한 사무실도 없다. 그러면 요게 맞는 거예요. 52만 원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무실 임차료를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개인으로 GPL 투자하셔서 추가 소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건보료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사무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라는 분들은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걸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 일단 개인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특별하게 바뀐 게 없는데 61만 원의 추가 소득이 만들어져서 생활의 형편이 훨씬 더 나아지게 된 결과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산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원래 이분은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현금 자산은 보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가로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이분은 현금 자산을 GPL 채권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면 현금 자산은 보존만 되겠지만 GPL 채권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가가치의 결과물로서 월에 61만 원 정도의 추가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GPL 채권 투자 이거 안전한 거 맞냐? 네, 이거는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네, 저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인증을 해주고 계시니까 만약에 이게 위험한 거면 제가 하면서 뭐 라이브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리고 이건 제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주택자이신 부부이고 부동산이 두 개가 있으신데 하나는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 하나는 7억에 월세 15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자, 이분은 건강보험료가 41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대부법인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자, 추가 소득이 71만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괜찮죠? 네. 추가로 월에 71만 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손주들 용돈도 좀 더 넉넉하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 반찬이 바뀔 거고요. 문화생활이 바뀔 것이고 자식 내외들 불러가지고 외식시켜 주는 것도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개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개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64만 원으로 조금 더 적게 소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건강보험료가 좀 많았었죠. 건강보험료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법인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용 70만 원은 제가 임차료를 지금 40만 원을 감안을 해서 예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임차료를 조금 더 줄여서 뭐 소호 사무실 같은 걸 활용을 하셔서 25만 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전대차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지인 중에 누가 있다. 그래서 40만 원 세이브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추가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엔 당연히 법인으로 하시는 게 개인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대부법인으로 우리가 직장가입자가 되려고 하실 때는 분명히 운영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프하게 한 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 자신의 상황에 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진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은 있어요. 대부법인으로 하느냐, 개인으로 하느냐는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잉여 현금 자금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꺼내서 쓰는, 곳간에서 꽃간 빼먹듯이 꺼내 쓰는 게 아니고 이 현금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매월 소득이 발생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저희 회사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 댓글로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법인 전환,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나도 법인 전환해서 직장 가입자가 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요, 회계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엄청 큰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만 보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고요. 내가 개인 사업자일 때보다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건강보험료가 도움이 되는 거면은 전환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단순히 건강보험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거는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기존에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GPL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존 법인의 대부업 종목을 추가를 해서
투자하면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왜냐? 나는 어차피 법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비용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 추가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 얘기이신 거죠. 근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옳은 방법일 수 있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회사의 매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업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조업으로 매출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업을 추가해서 이제 이자 소득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 이자 소득의 매출이 전체 회사 매출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이건 세법상 대부업이 됩니다. 나는 제조업자야. 제조업자고 잉여 현금 흐름이 있어서 그냥 투자하는 것뿐이야. 이건 재테크지 내 사업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세법에서 볼 때는 매출의 50%를 넘는 게 그냥 그 사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제조업자라고 등록이 되어 있으시겠지만 그냥 이분은 대부법인이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외부 평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 평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진공이나 소진공이나 뭐 이런 쪽에서 지원 사업이나 융자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게 그냥 제조업으로 있을 때랑 그냥 뭐 서비스업으로 있을 때랑 뭐 대부법인이 추가가 됐을 때 외부 평가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업이 추가가 되어 있는 업체들은요, 외부에서 뭐 중진공이나 소진공 이런 데서 지원 사업 같은 거 잘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외부 평가의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다. 그러면 대부업 추가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대부업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여러 가지 비용을 득실을 따져보고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단순히 나는 법인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난 비용은 나가고 있어. 그러면 나 대부업 한 개 추가해가지고 법인 명의로 재테크 하면은 난 좀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할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하는 게 좋을까? 대부업 추가도 될까?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이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개를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제가 직장 가입자가 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급여 소득자가 되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럼 그 급여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이외의 소득이 3,400만 원 초과가 되게 되면 그 초과된 분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보료를 2개를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건보료 하나, 3,400만 원 초과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보료 하나. 그래서 2개의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되게 억울하죠. 나는 한 명인데 건보료가 2개를 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3,400만 원의 기준이 이번 7월 달이 되면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럼 건보료를 2개를 내면 무조건 의미가 없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분들은 지역 건보료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 가입자가 됐고 추가 건보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가입자가 되시고 추가 건보료가 나오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재산에 대했던 것들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계산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되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계산을 할 때 저 혼자 하지 않고 저희 센터에는 기업 경영 지도사를 하시는 이세현 대표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에 참여가 되고요. 또 경영 지도사님이 참여가 되고 또 저희 세무사님이 참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거 잘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진짜 계산을 잘해서 득이 되는 게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진행을 하면 인생이 진짜 해피해지는 거고요. 자칫 계산 잘못했다. 그러면 진짜 인생이 피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대부법인을 통해서 GPL 투자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새로운 문을 여는 황금 열쇠 같은 그런 기회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써먹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